지난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690억 달러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내용.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딜의 크기인데요. 연 200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이 M&A의 규모는 다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M&A 히스토리를 두고도 역대급의 규모이죠. 이제껏 가장 컸던 딜이 2017년 1월에 있었던 링크드인의 인수인데 당시 규모가 31조 원, 그때와 비교해봐도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인 셈입니다. 이 팽으로 대변되는 천상기의 기업들의 과거 M&A 이력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규모라는 것, 해당 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 대규모 M&A가 진행됐던 근 2, 3년을 통틀어도 아람코의 사빅 인수 정도가 이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M&A가 되는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빅의 경우는 연매출이 무려 51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사입니다. 50여 국에 석유를 수출하며 연간 순이익은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반면 액티비전의 연매출은 10조 원, 순이익은 3조 원 수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690억 달러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에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어떤 의미인지, 우선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만 하더라도 두 단어는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던 단어였습니다. 2008년이 되어서 인수합병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진 것이죠. 액티비전과 비방디 게임즈 산하 블리자드의 이름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탄생한 것인데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액티비전과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또 디아블로로 유명한 이 블리자드의 합병은 당시 기준으로 PC 게임 업계의 초신성이 탄생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 이후로도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해 확대해 나갑니다. 2003년 처음 발매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합병 이후에도 이후 20여 년간 위상을 계속해 이어오며 북미 FPS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블리자드 역시 히트작들의 후속 시리즈들 그리고 새로운 역작들을 내놓으며 시장 영향력을 더해갑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한 가지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PC에서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죠. 당시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기성 게임 시장과는 완벽히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PC와 모바일 시장의 이 디바이스 간의 성능 차이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컨텐츠의 개발 철학이 완벽히 달랐고, 아기자기한 아케이드 게임들을 메이저 게임 스튜디오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몇 년간 시장은 완벽히 다른 결론을 보여주었는데, 이 그래프의 흐름에서 당시 PC와 콘솔 기반 기성 게임 스튜디오들이 마주했던 고민들이 함께 느껴지는 듯하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이 모바일 시장을 향한 포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킹의 인수이죠. 언뜻 듣기에는 이 이름이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킹이 만든 컨텐츠들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선택,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당시 인수액은 59억 달러.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통 큰 투자라고 평했지만 1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킹을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인수된 지금, 결론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시간 여행을 해 2021년 3분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최신 매출 자료를 보면 세계 세그멘트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이름이 누군지 금방 확인이 되실 텐데요. 킹의 인수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을 더하게 되었고, 5년여가 지난 지금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과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세계 7위권의 게임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 킹의 인수는 사실 이 매출의 증대를 넘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로 MAU의 증대죠. 이 MAU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생태계에 상주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특정 생태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죠. 이 킹의 합류로 무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5억 명의 MAU를 그들의 생태계에 더했습니다. 그렇게 합쳐진 MAU가 총 4억 명 수준이 되는데,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이 아닌 게임 개발사가 이 정도의 MAU를 갖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4억 명.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킹의 MAU 기여도입니다. 이렇게 킹의 합류 이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더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요. 세계의 강력한 기둥으로 구성되는 단단한 포트폴리오와 거대한 매출, 여기에 무려 4억 명의 MAU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킹의 합류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 하는 점인데, 매출과 MAU를 넘어 킹의 인수 이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PC를 넘어 모바일을 아우르는 사업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PC와 모바일, 바로 여기가 오늘의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인수 소식이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코어 밸류인 이 두 개의 단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95조 원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게임 시장의 28%의 매출이 나오는 곳,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콘솔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세 개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최후발 주자이며 규모 면에서도 가장 작지만 그렇다고 가장 덜 유명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닌텐도의 경우는 그들만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이 콘솔 시장의 싸움은 서로 대체제 성격이 강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싸움으로 시야를 좁히고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실익이 있겠죠. 이 두 기업 간의 싸움에서 첫 번째 핵심은 두 회사가 내놓고 있는 디바이스 간의 하드웨어적 차이가 점점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로 시간을 돌려 리사수가 AMD에 합류한 이후 이 콘솔 시장의 두 기업을 모두 AMD 고객사로 만들며 AMD가 그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두 콘솔의 이 CPU와 GPU가 모두 AMD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약간의 세미 커스텀에 의해 두 기기 간의 GPU, CPU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느 콘솔의 하드웨어적 또 디바이스적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두 기업이 내놓는 콘솔의 핵심 부품인 이 CPU와 GPU가 AMD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5년여가 훌쩍 지난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성적표의 차이는 디바이스의 성능에 의한 부분보다는 컨텐츠에 의한 부분이 더 컸다는 것. 오랜 시간 쌓아온 충성 고객층, 굳건한 게임 배급사들과의 관계, 여기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 산하의 수많은 스튜디오에서 탄생한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 게임들, 바로 여기가 소니의 우위가 만들어지는 핵심이자 이 시장 점유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비어있는 퍼즐,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비어있던 퍼즐이 어느새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자체를 통해 더해지는 단순 매출의 증가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3위권의 콘솔 기업에서 2위권의 게임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게 해주는 변화이자, 그것을 넘어 인수 후에 더 거대한 효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게임사 하나 인수한 것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스러운 분석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4년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2020년 엘더 스크롤과 폴아웃의 제니맥스 인수를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어진 2022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이 컨텐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자, 앞으로 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던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이번 인수는 콘솔 시장을 놓고 바라보면 컨텐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던 이 비교 여비를 상쇄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콘솔에 다소 집중되어 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구조를 완성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개선 모멘텀이 되는데, PC와 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필요했던 모든 단어를 담고 있던 기업, 95조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 이유들, 대략적인 설명이 되죠.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업계 3위 기업에서 게임 업계의 2위권 기업으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이야기들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대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어진 스마트폰과 소셜 플랫폼의 시대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물론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매출 흐름이 보이시나요?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 매출 흐름의 근저에는 바로 클라우드가 있다는 것.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해낸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천상기의 기업으로 복귀했고 다시 승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과거 스마트폰 전환기 때 놓쳤던 것들을 보완한 채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역량, 여전히 PC와 노트북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OS, 그리고 무려 30여 년을 대체되지 않고 필수 소프트웨어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즈 MR 생태계를 함께하는 그들의 든든한 얼라이언스까지, 여기에 게임이라는 마지막 당위성까지 마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 모바일 시대에 다른 이들에게 패권을 내어줘야 했던 그들의 과거 모습과는 완벽히 다른 모습인데요. 이 마지막 이 게임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조금은 경박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새로운 IT 시장을 탄생시킨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찾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섹스와 게임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의 초입에 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확실한 모멘텀을 그들의 손에 쥔 채로 게임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1년 게임 콘솔이라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역량과는 정말 큰 거리가 있어 보였던 그 엉뚱해 보였던 계획이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거대한 전진기지로 진화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갈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죠.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비전을 그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은 여전히 모바일 쪽의 퍼즐이 비어있다는 점인데요. 킹이 가세하게 되면서 이 모바일 컨텐츠 쪽으로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된 상황이지만 디바이스와 OS로 이어지는 이 핵심 구간은 지금 관점에서는 향후 어떤 수로든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구글과 비교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이 좀 더 명확히 보이는데, PC 시대의 OS와 모바일 시대의 OS를 가지니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메타버스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구글의 경우는 오큘러스의 인수와 퀘스트2의 출시로 디바이스에 대한 비전까지 명확히 제시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애플 역시 아이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제품 생태계, 여기에 통합된 OS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역량의 부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메타버스 시대와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한 관전 포인트이죠. 우선 이 디바이스에 대한 해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윈도우즈 MR 얼라이언스인데요. PC 시대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은 202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다시 클라우드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로 꽤나 든든한 연합이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바일 기기가 아니란 점. 우선 이들이 내놓은 디바이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사양의 PC와 연결해야 활용할 수 있는 총속형 디바이스들입니다. 일전에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디바이스의 핵심은 성능보다는 얼마나 오랜 시간 유저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맞춰봤을 때 해당 디바이스들의 컨셉은 실제 메타버스 시대를 열 메인 디바이스들의 컨셉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100만 원이 넘는 디바이스에 또다시 최소 150만 원을 호가하는 PC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지금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한계가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 비교열이는 지금 보기에는 너무도 치명적인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 내용들을 훑어보면 한 가지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우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리한 것처럼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가 PC와 서버에 국한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가진 PC 시대의 영향력들을 그대로 들고 메타버스를 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지점부터 대략적인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며 다시 한번 진리처럼 믿게 된 것이 다음과 같은 문장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그 경계가 붕괴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불가침의 영역처럼 느껴지던 지점까지 상호 간의 침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리스크 진영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며 이들이 서버 시장을 노리는 것처럼 시스크 진영의 전성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며 반대로 시스크 진영은 다시 모바일 진영으로의 침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구축해온 이 모든 역량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메타버스 시대의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XR 디바이스에서도 윈도우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 든든한 얼라이언스들의 제조 역량을 그대로 가져오며 비어있는 퍼즐이 채워지는 시간. 우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배터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과거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는 감히 꿈도 못 꾸었던 수준의 단위 부피당 배터리 셀 용량을 업계가 달성했죠. 이는 시스크 기반의 이 윈도우 연합이 모바일 시대에 패배했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 이 전력 효율에 의한 열의가 조금씩 상쇄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시스크와 리스크 간의 경계 붕괴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AMD와 인텔 두 시스크 진영 간의 첨예한 기술 경쟁은 결과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던 이 시스크 진영의 놀라운 성능 향상을 가져다 주었죠. 특히 엄청난 전성비의 향상이 있었는데요. 향후 AMD 진영의 신형 아키텍처가 등장하고 이 두 시스크 진영의 제조 공정이 리스크 진영의 AP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해갈 앞으로의 시간 동안 시스크와 리스크 간의 경계는 계속해 붕괴가겠죠. 서버 시장을 향하는 리스크 진영처럼 시스크 진영 역시 모바일 시장으로 더 깊숙한 남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 이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서는 승리를 놓쳤지만 메타버스 패러다임에서는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권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 윈도우즈 MR 얼라이언스들이 현재와 같이 시스크 기반으로도 별도의 PC 없이 이 리스크 진영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독립형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변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이 XR 디바이스에서도 윈도우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 전통의 OEM들의 제조 역량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되겠죠.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더해주는 것은 이 XR 디바이스의 포지션인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XR 디바이스는 성능과 전력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디바이스죠. 다시 말해 해당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해 시스크 진영이 달성해야 할 전성비가 현재 스마트폰 수준이 아니라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사이 그 중간 지점 정도라는 것입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시장에서의 싸움은 확실히 시스크 진영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이 레인지 정도가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사이의 성능 수준이 되는데 스마트폰 시장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XR 디바이스 시장을 두고는 시스크 진영이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배터리 효율의 비약적인 증대, 시스크와 리스크 간의 경계 붕괴, 마지막으로 XR 디바이스의 포지션까지.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잡았던 이 제반 조건들이 서서히 상쇄되어 갔던 지난 15년의 시간, 꿈처럼 사라져버렸던,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모바일 시장을 위한 수복의 기회가 마이크로소프트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PC 시대의 맹주들. 물론 아직은 그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이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메타버스 시대를 점령해내고 나면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싸움, 클라우드 시대로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